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우는 혼례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자신의 발밑이 흙이 아니라 수많은 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시댁 대문 앞은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했어요. 안악들은 고개를 모아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까치발을 들고 혼수를 훔쳐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혼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농이며 반짓꼬리, 옷가지가 담긴 괴짝은커녕 연우 뒤에는 낡은 배 보퉁이 하나와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등성이, 나이는 64.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퉁이를 어깨에 둘러맨 모습은 마치 집 나선 나그네 같았어요. 저게 뭐야, 혼수가 저게 다라고. 노복 하나랑 보퉁이 하나? 체면도 없구먼. 친정이 얼마나 기울었길래. 속삭임들이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연우는 붉은 족두리 아래로 고개를 더 숙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 상을 치르고 석 달도 채 안 돼 서둘러 치른 혼례였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연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등성이만큼은 꼭 데려가거라.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니를 믿기로 했을 뿐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52의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매는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연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등성이와 보퉁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혼수도 없이 체면을 어쩔 셈이냐. 들은 체면이라도 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등성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묘했습니다. 평범한 절이 아니라 마치 궁중에서나 볼 법한 정중한 예법이었어요. 등뼈가 일직선으로 굽혀지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졌습니다. 오래 반복해서 몸에 밴 듯한 움직임이었죠. 소인 대개 은혜에 몸 둘 곳 얻었나이다. 등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들어오너라. 그렇게 연우는 윤 씨 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연우는 낯선 부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불씨는 어디 있는지, 장독은 몇 개인지, 우물은 어느 쪽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미리 배워오겠지만 연우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자리에 누우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등성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불씨는 저 아궁이 옆 항아리에 있습니다. 장독은 뒤편 처마 아래 5개, 우물은 마당 왼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연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등성이는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바늘집 하나, 붕대 몇 조각, 말린 약숙 한 묶음, 작은 숫돌, 그리고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혼수라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등성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연우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등성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돌담의 틈, 처마의 기울기, 기둥의 상태까지. 마치 적진을 살피는 군사처럼 조심스럽고 꼼꼼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우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등성이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혼수보다 사람이라니. 어머니, 정말 그럴까요? 연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숫돌에 무언가를 가는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뒤뜰 어둠 속에서 등성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는 부엌칼을 숫돌에 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칼날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움직임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등성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왜 그를 꼭 데려가라 했을까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뒤뜰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숫돌 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연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야 했습니다. 우물가로 나가니 이미 여종들이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어요. 연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들 뒤로 가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여종들은 힐끔힐끔 연우를 쳐다봤지만 말을 걸진 않았어요. 물을 깃는 순서, 동이를 놓는 위치, 심지어 두레박을 당기는 힘까지 모두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여종 하나가 피식 웃었어요. 연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계셨어요. 윤 씨는 연우가 놓은 물동이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면 바닥에 다 쏟아지느니라. 천천히 걸어도 물을 고요히 할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연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불씨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때 등성이가 나타났어요. 그는 말없이 쪼그려 앉아 장작을 다시 쌓았습니다. 가는 나뭇가지를 아래에 굵은 장작을 위에, 그리고 불씨를 살짝 불어넣자 불길이 조용히 타올랐어요. 불은 바람을 먹고 자랍니다. 급하게 불지 마시고 천천히 숨을 넣어주십시오. 등성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부엌일 해온 사람처럼요. 낮에는 절구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절구통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어요. 리듬이 있어야 한다.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구공이가 통 안을 고루 돌아야 곡식이 골고루 빠지느니라. 윤 씨의 팔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쿵, 쿵, 쿵.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연우가 절구공이를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힘을 빼고 무게에 맡겨라.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느니라. 연우는 몇 번을 시도했지만 리듬이 자꾸 깨졌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느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제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안채에서 오래된 반상함을 꺼내왔어요. 오칠이 곱게 된 목함이었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쿵! 바닥에 떨어진 반상함의 뚜껑에 금이 갔습니다. 가늘지만 선명한 금이었어요. 연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어쩐단 말이냐?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고쳐. 선대부터 내려온 물건인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삼켰습니다. 밤이 되자 등성이가 반상함을 가져갔습니다. 연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가니 반상함이 놓여 있었어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금이 간 자리는 여전히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옥과 악교를 섞어 매운 흔적 위에 가는 금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무늬처럼 빛났어요. 이게...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반상함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윤 씨가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소인, 오래전에 목공 일하던 자에게서 익혔나이다. 등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등성이는 집안 곳곳의 물건들을 손봤습니다. 무딘 부엌칼은 날을 세웠고 헐거운 호미 손잡이는 쐐기를 박아 단단히 고정했어요. 여종들의 낫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쓰기 편하게 손질했습니다. 어머, 칼이 이렇게 잘 들어가네. 호미가 손에 딱 맞아요. 여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등성이를 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녁에 연우는 등성이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굵은 마디, 거친 살갗, 그리고 곳곳에 오래된 칼자국과 화상 흔적이 있었어요. 등성이 어르신, 이 상처들은 소인, 옛날에 신세졌던 집안이 있었지요. 그곳에서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등성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듯한 미소였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달빛이 마루를 비쳤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등성이를 보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혼술한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연우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비 예보 같은 건 없었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연우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담장 곁 헛간에서 말린 나무를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울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뒤뜰 돌담 일부가 푹 꺼져 내렸어요. 담장 위쪽 흙이 미끄러지면서 헛간 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우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말리대를 꺼내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이 돌틈에 끼었어요. 쏟아지는 흙더미가 윤 씨의 치맛자락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다리를 빼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등성이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등성이는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집어들고 쏟아지는 흙더미 옆에 밀어 넣었어요.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쪽 밧줄을 가져오십시오. 빨리요. 등성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정신을 차리고 뛰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밧줄을 들고 돌아오니 등성이는 이미 기둥으로 흙더미를 버티고 있었어요. 이 밧줄로 기둥을 담장에 묶으십시오. 단단히요. 연우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가락에 밧줄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등성이는 윤 씨의 발목 쪽 돌을 조심스럽게 치워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님,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제가 셋세면 다리를 빼십시오. 알았느니라.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성이는 한 손으로 기둥을 버티고 다른 손으로 윤 씨의 발목을 감싼 돌을 밀어냈어요. 하나, 둘, 셋. 윤 씨가 다리를 확 당겼습니다. 등성이는 재빨리 윤 씨의 팔을 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흙더미가 다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등성이가 물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발목을 짚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일단 안으로 드십시오. 등성이는 윤 씨를 부축해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연우는 뒤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등성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소란을 듣고 여종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담이 무너졌어요. 괜찮습니다. 연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안채에 들어가자 등성이는 윤 씨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부기가 심했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았어요. 등성이는 허리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약숫과 붕대가 들어있었어요. 냉찜질부터 하셔야 합니다. 등성이는 우물물을 떠와 천에 적셨습니다. 차가운 천을 발목에 대자 윤 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등성이는 한참 동안 냉찜질을 해준 뒤 압박붕대로 발목을 단단히 감았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이틀 정도는 푹 쉬셔야 합니다. 붓기가 빠지면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고맙다. 윤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등성이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연우는 등성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뒤뜰에서 무너진 담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등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그의 옆에 섰어요. 달빛 아래 무너진 담장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게 있어요. 몸을 지키는 법을요. 몸을 세우는 건 호흡부터입니다. 급한 숨은 몸을 흔들지요. 등성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고요히 오르내렸어요. 연우도 따라 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떨리던 손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위급한 순간엔 숨부터 가다듬으십시오. 그래야 몸이 말을 듣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등성이는 밧줄을 꺼내 담장에 임시 버팀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묶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연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도 옛날에 배우신 건가요? 그렇지요. 무너지는 것을 막는 법, 쓰러지는 사람을 세우는 법, 다 배웠습니다. 등성이의 목소리에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옆에서 밧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는 등성이의 상의가 살짝 거쳤습니다.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쳤어요. 거기엔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깊고 긴 흉터였어요.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등성이 어르신, 그 상처는 옛날 이야기지요. 등성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연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을 보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혼술한 물건이 아니라 위기에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등성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그 손, 그 흉터, 그 침착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발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윤 씨는 밤마다 뒤척였고 새벽이면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오래된 어깨와 무릎의 통증도 함께 도진 것이었어요.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에도 약을 먹어봤지만 속만 쓰렸느니라. 별 차도가 없었어.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해드려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등성이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아는 방법이 있사옵니다. 허락하신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체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노복에게 몸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밤의 통증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해보거라. 짧은 허락이었습니다. 등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등성이는 먼저 온뜸을 준비했습니다. 말린 쑥을 작은 원뿔 모양으로 뭉쳐 발목 주변의 특정 지점에 올려놓았어요. 연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등성이의 손끝이 윤 씨의 발목을 가볍게 짚으며 자리를 찾았어요. 족삼리 여기입니다.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좋습니다. 쑥에 불을 붙이자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윤 씨가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뜨거운 듯 하면서도 견딜만 했어요. 등성이는 쑥이 다 타기 전에 재빨리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으로 옮겼어요. 곡지, 이곳은 풍증에 좋습니다. 팔꿈치 안쪽에도 뜸을 떴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고 신중했어요.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수첩의 위치를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요. 뜸을 마친 뒤 등성이는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주변을 천천히 눌렀어요. 처음엔 가볍게, 점점 힘을 더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십시오. 무리하면 안 됩니다. 괜찮다. 윤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게 보였어요. 등성이는 발목에서 종아리로 다시 무릎으로 올라가며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어깨의 견정 자리도 눌렀어요. 윤 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원하구나. 오래 쌓인 기운이 풀리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등성이는 마지막으로 호흡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픈 곳에 따뜻한 기운이 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윤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차츰 따라했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연우도 함께 숨을 고르며 지켜봤어요.
치료가 끝나고 등성이가 나가려 할 때 윤 씨가 불렀습니다. 잠깐. 등성이가 돌아섰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내의원에 납품하는 집안에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동냥으로 배웠지요. 내의원이라. 윤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등성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첫날 밤은 깊이 잤고 사흘째부터는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닷새가 지나자 발을 딛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종들이 등성이에게 줄줄이 찾아왔어요. 저도 허리가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손목이 시큰거려서요. 등성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살폈어요. 지압 위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종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어요. 연우는 옆에서 그 모든 걸 배웠습니다. 어느 부위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수첩에 빼곡히 적었어요. 손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아씨, 잘 익히셨습니다. 등성이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어르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에만 기댈 순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몸이 많이 편하신가요? 그래, 많이 나아졌느니라. 윤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 노인,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묻지는 마라. 사람에겐 다 사연이 있는 법이니.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창밖을 보다가 뒤뜰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등성이었어요. 그는 마루 끝에 서서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자루 없는 나뭇가지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지를 휘둘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의술도 알고 무예도 아는 사람, 내의원을 드나들었다는 사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등성이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는 가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 씨의 발목이 많이 나아지자 작은 기념으로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연우와 등성이가 함께 나섰습니다. 장터엔 온갖 물건이 넘쳐났어요. 무명을 파는 포목상, 농기구를 늘어놓은 대장간, 나물과 건어물을 파는 안악들. 연우는 시장 구경이 신기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런 큰 장터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기 무명이 좋아 보이네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등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포목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우는 등성이의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곡식 더미 옆에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등성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등성이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팔을 가볍게 당겼어요. 아씨, 이쪽으로 가시지요. 네. 연우는 어리둥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등성이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걸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산에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우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사람을 아시나요?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등성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연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대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연우가 편지를 집어 등성이에게 가져갔습니다. 등성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편지엔 짧은 글귀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으시지요. 등성이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성이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등성이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등성이는 연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람은 제 그림자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림자를요? 밤거리를 걸을 때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를 듣는 법. 문 열 때 빗장 소리를 최소화하는 법. 위급할 때 재빨리 숨는 법. 그런 것들입니다. 등성이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아닌 발바닥 전체로 디디는 법. 문을 열 때 빗장을 살짝 들어 올려 소리를 줄이는 법. 어둠 속에서 담장의 그림자를 이용해 몸을 숨기는 법. 왜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등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대비는 해두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윤씨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장터에서 봤던 그 사내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뢰가 많습니다. 박승우라고 합니다. 먼 길을 오다가 이 댁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잠시 들렀습니다. 윤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예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순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셨으니 차라도 한 잔 드시구려. 박승우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연우가 차를 내왔어요. 그의 시선이 연우를 스쳤다가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등성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오, 저분은. 박승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등성이는 담담하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오랜만입니다. 박승우가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등성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윤 씨는 둘 사이의 기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예전 궁중의 밤길, 칼 그림자는 여전하십니까? 박승우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였어요. 궁중이라니, 칼 그림자라니. 등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일엔 밤이 길면 새벽이 오지요. 그럴까요? 저는 어떤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승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좋은 차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지요. 이번엔 빈 문서를 들고 말입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윤 씨가 등성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옛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등성이가 뒤뜰에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등성이의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집안은 고요했어요. 윤 씨는 안채에서 쉬고 있었고 여종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뒤뜰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공기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등성이가 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2명의 사내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승우의 수하들인 게 분명했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지요. 주인께서 뵙자 하십니다. 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억눌렀어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없소. 등성이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중심이 낮아지고 어깨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등성이가 움직였어요. 빠르지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등성이는 먼저 다가온 사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참으며 몸을 숙였어요. 등성이는 그의 무릎을 가볍게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사내가 덤벼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지만 등성이는 몸을 살짝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사내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사내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어요. 연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등성이가 소란을 피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연우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장작 더미를 옮겨 외부 시선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등성이는 이미 2 사내를 제압한 뒤였어요.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등성이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등에 얕은 상처가 났어요.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가시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등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2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담장 너머로 사라졌어요. 연우는 등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어르신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피가 나잖아요. 연우는 물동이를 가져와 천을 적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등성이의 손등을 닦았어요. 피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됐어요. 왜 싸우셨어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등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이 집이 시끄러워질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이 집안이 위험해져선 안 됩니다. 등성이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보다 이 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약숙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소금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숙을 얹은 뒤
붕대로 감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성이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르신이 우릴 지켜주시는데요. 그때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윤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냐?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반찬 준비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괜찮습니다. 윤 씨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장작더미가 평소와 다른 곳에 있었고 등성이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은 어쩐 일이냐? 장작을 옮기다가 긁혔습니다. 등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다들. 윤 씨는 짧게 말하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뒤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우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등성이의 움직임, 제압 기술, 그리고 두 사내를 상대하는 침착함.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의술도 알고 무예도 아는 사람. 궁중과 연관이 있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 연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등성이가 뒤뜰에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승우였어요. 그는 담장에 기대어 윤씨 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끈한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어요. 인장처럼 보였습니다. 박승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빛에 비쳐 차갑게 빛났어요. 곧 끝이 날 겁니다. 그 비밀도 당신의 평안도. 그는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곳이 이제 연우의 집이었고 등성이는 연우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별은 더 차갑게 빛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이웃집 상가에 문상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발목이 많이 나아져서 가능한 일이었죠. 등성이는 연우에게 상가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옷깃을 여미는 순서, 띠를 매는 방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상가에선 발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으십시오. 등성이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마루를 밟아도 삐걱거림이 없었습니다. 문상 인사는 2번 절합니다. 첫 번째는 영정 앞에서, 두 번째는 상주께 드립니다. 말은 짧게, 위로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등성이의 가르침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궁중 예법을 다루는 사람처럼요. 자리에 앉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상주 가까이는 어른들께서 앉으시고 젊은 사람은 뒤쪽에 자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윤 씨와 연우, 그리고 등성이가 함께였어요. 상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달구지가 언덕길에서 미끄러지며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짐이 쏟아지고 옆에 있던 아이가 바퀴에 발을 찧었습니다. 으아! 아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발등이 달구지 바퀴에 깔린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제대로 손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등성이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달구지를 들어 올리려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먼저 바퀴 아래 나무 조각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퀴를 돌려 아이의 발을 빼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을 게다. 등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이는 눈물범벅이 됐지만 그 목소리에 조금 진정했어요. 등성이는 아이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지혈부터 해야 했습니다. 천을 가져오십시오. 깨끗한 것으로요. 연우가 보자기를 풀어 천을 건넸습니다. 등성이는 상처 부위를 꼭 눌러 지혈했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간이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천으로 단단히 묶어 발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어요. 이틀은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기가 빠지면 천천히 걷게 하십시오.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를 잘 돌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등성이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휘장이 드리워진 집 앞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윤 씨는 연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대로 해야 했어요. 연우는 등성이가 가르친 대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걸어 들어가 영정 앞에 섰어요. 2번 절하고 묵념했습니다. 상주에게 인사드릴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상주가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의 오랜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연우를 훑어봤습니다. 윤 씨 댁 새 며느리로구먼. 예법이 바르네.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느니라. 짧은 칭찬이었지만 연우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골목 끝에 박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에 기대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좋은 문상 다녀오셨습니까? 박승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독이 있었어요. 이 집이 얻은 평판, 잃는 것도 순식간이지요. 특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요. 등성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윤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승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깊은 밤 계약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지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걸었고 연우는 불안했어요. 등성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 씨가 안채로 들어가지 않고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연우와 등성이를 불렀어요. 앉아라.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3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내가 모르는 빚이 있느냐? 윤 씨가 등성이에게 물었습니다. 등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빚은 아닙니다. 하오나, 과거에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킨 사람? 말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오나 그 일로 인해 이 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등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윤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체면도 평판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라.
윤 씨가 등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는 내 식구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느니라. 등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연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박승우가 작은 금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물쇠 모양의 정교한 열쇠였어요. 곧 끝이 날 겁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열쇠를 비추며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밤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초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연우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뒤뜰 쪽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낮게, 위협적으로.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삐걱임. 누군가 뒷문 빗장을 만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연우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등성이의 방으로 가려는데 그가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등성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승우와 수아 둘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등성이 어르신. 올해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박승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등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채 쪽 등잔의 위치를 살짝 바꿨어요. 빛이 복도 입구를 비추도록 했습니다. 침입자들의 눈이 빛에 적응하는 순간 그들은 잠깐 눈이 부실 것이었어요. 박승우의 수아 하나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등성이가 움직였어요. 좁은 복도였습니다.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등성이는 그 좁은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수아의 팔을 잡아 비틀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수아가 신음했지만 등성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수아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도가 좁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등성이는 몽둥이로 그의 무릎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아가 주저앉았어요. 박승우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칼을 빼지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역시 실력은 그대로시군요. 돌아가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지요. 박승우가 연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연우를 인질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연우의 손목이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등성이가 가르쳐준 대로 움직였어요. 손목을 안쪽으로 비틀고 몸의 중심을 낮췄습니다. 박승우의 소나기가 느슨해졌어요. 연우는 재빨리 빠져나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호, 배웠군요. 박승우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등성이가 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몸으로 박승우를 복도 끝으로 밀어붙였어요. 박승우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의 왕세자, 그 비밀, 그 열쇠를 내놓으시오. 박승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안채에서 윤 씨가 나왔어요. 왕세자, 열쇠?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등성이를 바라봤어요. 박승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예전에 왕세자를 호위하던 무사였소. 세자가 유배될 때 도왔지요. 그 대가로 받은 열쇠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려는 것뿐이요. 등성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승우의 수하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집중했어요. 윤 씨가 여종을 불렀습니다. 동네 이장을 불러오너라. 빨리.
여종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박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수하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등성이가 뒷문을 막아섰어요. 박승우는 비를 틈타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성이가 뒤쫓았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등성이는 박승우를 넘어뜨렸지만 그 순간 박승우의 발길질에 옆구리를 맞았어요. 갈비뼈 부근이었습니다. 등성이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박승우는 그 틈에 담장을 넘어 도망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연우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등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어서요. 윤 씨가 다가와 함께 등성이를 안채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간신히 방까지 들어갔어요. 등성이를 눕히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거나 안쪽에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물을 데워라. 붕대도 가져오고. 윤 씨가 지시했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 부위를 닦고 압박붕대로 감았습니다. 등성이는 고통을 참으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까지 마세요. 연우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등성이가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다시 기침이 나왔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숭늉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등성이의 입가에 대주었어요. 마시거라. 천천히. 등성이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숨을 고르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승우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전 내통 사건의 잔당으로 지목됐다고 했습니다. 윤 씨 댁의 안위를 해치는 자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관아 서리가 전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였어요. 박승우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등성이의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등성이는 사흘째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이 올랐어요. 이마에 땀이 흥건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갈비뼈 타박상이 심해서 깊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연우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져와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미음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꿀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윤 씨도 방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말없이 앉아 등성이의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등성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맺혔어요. 아씨, 네, 여기 있어요. 연우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등성이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지금이어야 합니다. 등성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가 촛불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말해보거라. 등성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젊은 시절 왕세자를 호위하던 무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비밀을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세자께서 영모 혐의로 유배되실 때 소인이 은신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지요. 연우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세자께서는 제게 편지 하나와 열쇠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살려야 할 때 쓰라고 하셨지요. 등성이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씨의 어머님께서 임종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세자의 먼 친척이셨지요. 그래서 저를 아셨습니다.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등성이를 알고 있었다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성이를 데려가라. 그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등성이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참된 혼수는 목숨을 다해 지킨 마음이더이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등성이를 보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윤 씨가 등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집의 평판도 오늘의 평안도 그대 덕이니라. 윤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등성이에게 절을 올렸어요. 고맙소. 진심으로. 등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소인이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등성이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연우가 부축했어요. 그는 옷깃 안쪽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나무함을 열자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작은 열쇠, 그리고 반드시 접힌 흰 천이었어요. 편지는 세자께서 쓰신 것입니다. 낙관이 찍혀 있지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자의 친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세자께서 피신하셨던 곳의 은신처를 여는 것입니다. 그곳엔 세자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흰 천은 세자께서 제게 주신 수건입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시며 주셨지요. 등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우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것을 자랑으로 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세자의 뜻이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우는 나무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소중했어요. 등성이의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고열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연우는 재빨리 물수건을 가져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등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군요. 등성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르신, 연우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등성이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어요. 윤 씨가 조용히 다가와 등성이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집안의 사람이니라. 우리 집의 기둥이었느니라.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고요였어요. 등성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목숨을 다해 지킨 의리와 함께. 장례는 검소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등성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소박한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미음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그가 손질했던 숱한 토막을 곁들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달구지 사고 때 구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향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셨습니다. 아이가 무사한 건 다 이분 덕입니다. 장터의 노파도 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천천히 절을 올렸어요. 손목 아픈 걸 고쳐주셨지요. 좋은 분이셨어요. 담을 고쳐줬던 목수, 칼을 갈아줬던 여종들, 심지어 이웃집 아이들까지 왔습니다. 모두 등성이에게서 받은 도움을 이야기했어요. 연우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등성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 관아 서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승우의 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씨 댁을 해치려 한 일로 인해 먼 곳으로 유배됩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안은 평안해질 것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뒤 윤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집안 규칙은 엄격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여종들에게 말을 걸 때도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했습니다. 수고했느니라. 짧은 말이었지만 여종들은 눈빛이 환해졌어요. 연우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씨는 연우를 안채로 불러 집안 살림에 큰 권한을 넘겼어요.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니라. 장독 관리, 제사 준비, 손님 맞이까지 모두 내 몫이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우는 깊이 절했습니다. 윤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연우는 등성이가 남긴 나무함을 대청마루 들보위 작은 틈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언젠가 누군가를 살려야 할 때만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랑으로 쓰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라. 등성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뒤뜰의 돌담에는 새 버팀목이 보강됐습니다. 등성이가 임시로 설치했던 것을 목수가 단단히 고쳐준 것이었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가지가 돋아났습니다. 어린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왔어요. 연우는 그 새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윤씨는 가끔 등성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소박한 비석 하나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대의 의리가 우리 집을 사람답게 만들었네. 윤씨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는 옆에서 향을 밝혔어요. 어느 봄날 저녁, 연우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종들의 아이들이었어요. 옛날에 한 노인이 계셨단다. 그분은 보물을 가지고 계셨지. 금이요? 은이요? 아이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더 귀한 보물이었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그 노인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위험한 사람을 구해주고 무너진 것을 고쳐주셨단다. 그분 덕분에 이 집은 따뜻해졌지. 그 노인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기 남아있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말이야. 아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 처마와 돌담을 비쳤어요.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잘 계시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깃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윤씨와 연우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구나. 윤씨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연우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혼술한 눈에 번쩍일 금이 아니로구나. 윤씨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으로 지키려 한 믿음,
그것이 진짜 혼수였느니라.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해가 지나갔어요. 윤씨 댁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우가 배운 지압과 뜸으로 돌봤어요. 연우는 가끔 들보 위 나무함을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편지와 열쇠, 그리고 흰 천을. 아직 꺼낼 때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 믿었어요. 그때가 되면 제대로 쓰겠습니다. 연우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씨는 등성이의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노란 국화였어요. 그대 덕에 이 집 기둥이 바로 섰네. 고맙소. 바람이 불어 국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윤씨는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우는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을 지킨 건 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 마음이 있으면 집은 언제까지나 따뜻하단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어요.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술한 한 사람이 목숨으로 지키려 한 믿음이구나. 그 믿음 덕에 우리 집은 오래도록 서 있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새싹은 이미 자라 튼튼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계속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지어진 집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어요.